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 김흥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주제는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 어떻게 한국의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가에 관한 겁니다. 제 말의 요지는 이제는 미국 자유주의 패권 시대에서 이제는 다극화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말의 그 핵심입니다. 일단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이라든가 외교안보실 여러 정책 자문을 해왔고 정부 각 요로에 이렇게 자문을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전적으로 저 개인의 견해라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저희 이 플라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자면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플라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플라자 프로젝트 활동의 일환인데요. 2019년 1월 달에 플라자 호텔에서 첫 모임을 가져서 이제 플라자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 이후로 매 두 달마다 한 번씩 이렇게 공부 모임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당시 미중 전략 경쟁이 막 몰려오고 있는데, 우리의 정부라든가 우리의 현재 이 지식계에서는 이에 대한 그 문제의식을 충분히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서로 나눠져서 이제 각자의 주장들만 하던 그런 시기여서 저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지금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비당파적으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 다음에 외교 안보 분야뿐만이 아니고 북한이라든가 경제, 군사,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고민하면서 서로 지식을 나누고 우리 대한민국의 살 길을 좀 모색해보자. 이런 이제 그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저희 이름이 플라자 프로젝트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는 책도 이제 발간을 최근 들어서 2권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도 금년에 들어서만도 2개의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20대 대선에 즈음해서 외교안보 쟁점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쟁점들을 다 이제 정리해서 그 책자를 발간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에 새로운 정부에 제안하는 외교정책 10가지 의제를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두루 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들이 현실 정책에 다양하게 이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에도 경향신문과 같이 협력해서 외교안보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특히 여야의 이제 대표적인 대선 캠프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그 대화를 연재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 전문가들이 또 9월부터 주요 쟁점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주간경영에 계속 이렇게 그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유튜브에 2020년부터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동영상 시리즈를 계속 게재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 제가 사실은 내일 모레면 이제 잠시 한국을 떠나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 플라자 프로젝트의 새로운 2022년 동영상 시리즈를 여는 그 첫 이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자, 이 플라자 프로젝트는 이 정도로 이제 소개를 하고 좀 더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뭐랄까 유튜브라든가 다른 이제 네이버닷컴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저희들의 활동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세계는 지금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가 이게 대단히 궁금하시죠? 우리는 미국이 중심이 된 세계 질서 속에서 살아왔고요. 거기에서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에 정보화의 시대를 아주 성공적으로 극복한 이끈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세계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그 반도체라든가 배터리 부분에서도 대단히 세계적인 어떤 역량을 가진 국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자유주의 패권 질서가 대단히
편안하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발전의 기반이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다들 이제 미국의 어떤 자유주의적인 패권 질서가 계속됐으면 하는 생각이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다시는 그런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제 현재 중국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해서 그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립이라는 양대 진영론으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한국이라든가 일본과 같은 나라들에게 이제 민주주의 세력의 어떤 결집, 그리고 같이 이제 권위주의 세력에 맞서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세계를 크게 천하삼분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의 어떤 그 영향권,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어떤 여러 가지 중간지대 국가들, 이런 구도 속에서 중간지대에 대한 영향력을 누가 더 행사하느냐, 이걸 가지고 경쟁하는 현재 시대다, 이렇게 중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근데 러시아가 니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강대국은 러시아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처럼 세계가 주요 강대국들의 영향권 속에서 이제 서로 각축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가 미국 중심, 그 다음 중국의 영향권, 그 다음 러시아의 영향권, 그 다음에 서유럽, 이렇게 4대 영향권으로 나눠서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축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어떤 비전과 어떤 전망을 가지고 서로 지금 갈등하면서 경쟁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우리가 신냉전이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려는 이런 국가들이 지금 각축하는 이 시대는 G0라고 할 수 있는 대단히 혼돈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도달했고, 여기에서 과연 대한민국의 살 길은 무엇인가, 새로운 생존 전략은 무엇인가, 이것이 대단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이자 윤석열 정부의 중대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정치 질서의 변화를 좀 이렇게 한 30년 단위로 끊어서 보자면, 과거 냉전 시대와 그 다음에 우리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의 그 패권 질서가 있던 탈냉전의 시대, 그 다음에 이제는 헨리 키신저라든가 이런 세계 주요 이제 전문가들이 신냉전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냉전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념과 가치의 어떤 대립을 사실 전제하는데요. 과거에는 자유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립이었다면, 지금은 권위주의 대 민주주의의 대립,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특히 그 이면에는 사실은 기술민족주의라든가 디지털 보호주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이게 자리 잡으면서 민주주의 진영 대 그 권위주의 진영의 어떤 기술, 디지털 역량 강화, 뭐 이런 측면에서 서로 첨예하게 이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이런 측면에서 냉전의 측면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념적으로 다른, 혹은 그 권위주의 체제에 대해서 민주주의 진영이 같이 단합하고, 그리고 같이 미국의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맞고, 그 다음에 외교, 안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안에는 또 그 경제 쪽을 주로 다루시는 분이나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신 분들은 이 냉전에서 신자 앞에 있는 새로운 냉전이다라는 데 더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계화의 과정에서 서로 치밀하게 그 세계적인 공급망들이 얽혀 있고, 미국조차도 그것들을 완전히 분리해낼 수 없는 상호의존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또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또 이제 또 갈등하는 그런 세계, 대단히 복합적이죠. 바로 이런 복합성에 이제 주목을 하면서 우리의 이제 해법은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도 지금 눈앞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면서도, 그렇지만 실용주의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정부 내에도 사실 다른 그 사고의 정향들이 지금 사실은 충돌하고 있고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지금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지금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 세계 속에서 다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라는 것이 새로운 냉전의 시대의 어떤 한 단면이고, 그리고 이 국제정치 구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그 미국 패권이 아닌 혹은 양극화가 아닌 훨씬 더 다극화의 그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이후에 이제 미중 관계를 잠깐 보자면 트럼프 시기부터는 이제 그 중국이 그 세계 패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인식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이제 지역 패권 국가로서 만족하는 중국 혹은 장차 민주화될 중국을 생각했던 미국이 대단히 당혹스러워하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신냉전의 초입기라고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중국을 적개념을 가지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면서는 그래가지고는 중국을 다룰 수 없겠다. 중국은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내구력이 강한, 그러면서 사이즈도 대단히 큰 이런 국가, 한 번도 미국이 상대해보지 못한 그런 유형의 국가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의 이제 전략가들은 그 중국식의 바둑두기와 같은 그런 전략을 미국도 동시에 채택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내구성을 강화시키면서 중국이 아파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영역, 반도체라든가 혹은 핵심 산업들, 산업 기술들, 이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전략을 쓰면서 그것은 미국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미국의 동맹과 우방국들과 같이 중국을 압박해서 미국의 기본적인 패권 질서를 유지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결과로 국제 질서는 지금 대단히 그 혼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이미 미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과학기술적으로 더 앞서 있었고, 그 다음에 군사력도 강화하고 있었고, 내구력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안정된 정치 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미국에 강하게 도전하는 그런 양상을 띄었습니다. 특히 시진핑 같은 경우는 아예 노골적으로 2050년까지 중국의 꿈을 얘기하면서 미국을 따라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기 시작했죠. 특히 1대1로라든가 이런 세계 운명 공동체,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국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어떤 그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세계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전략, 그리고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이러한 그 중국의 전략은 역대 중국의 역사를 돌아봐도 이처럼 세계적인 범위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나온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트럼프나 혹은 그 전략가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집요하게, 그리고 훨씬 더 역량을 가지고 미국의 그 대응에 다시 응전하면서 현재는 대단히 복합적인 국면으로 미국도 중국을 어찌할 수 없고 중국도 미국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구도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이제 나도 사실은 나의 어떤 그 영향권을 인정해달라고 치고 나오는 그런 양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현재로서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이후에 그에 대한 서방의 어떤 대비책, 특히 미국의 대안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그 혹독한 겨울이 지나간 이후에도 서방이 과연 단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미국 국내 정치도 역시 지금 현재 치솟는 인플레라든가 여러 가지 그 많은 현재 국내 정치에 있어서 어떤 그 극단화된 갈등들, 이것들을 치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중간 선거를 맞게 되는데, 과연 그러한 미국이 어떠한 대외 정책 혹은 단일화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혹은 보다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국제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의문스럽고 걱정스럽기도 한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그 양날개 전략으로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을 하고 있죠. 인도 태평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어떤 대립. 그 다음에 새로 이제 그 아무 실속이 없지 않느냐 내용이 그런 비판에 직면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무역뿐만 아니라 공급망이라든가 디지털 경제, 기후변화 이걸 망라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체를 만들어서 중국에 대응하겠다. 이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된 칩4 동맹이니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유럽에서는 네이토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러시아를 나토에 대한 위협, 중국을 나토에 대한 어떤 서구 자유주의 세계에 대한 어떤 체제적 도전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서로 연계하고 싶어하는 속내를 바로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을 초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미국이 대단히 성공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연 유럽의 국가들이 현재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제조업이 부재하고 그다음에 인플레가 지금 이렇게 심화되고 있고 여기서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로 유럽의 국가들이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아마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더더욱 원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혹독한 겨울의 인플레 속에서 유럽의 많은 정부가 흔들릴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측으로부터 나오는 답은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부족하고 미흡하고 심지어는 이번에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내놨는데 사실 일본과 한국에 대한 어떤 자동차 산업 배터리 여기에 대한 규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friendly shoring이라고 미국이 이야기하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얘기했지만 실제 무역 정책이라든가 실질적인 대외 정책에 있어서 과연 동맹국이라든가 우방들을 제대로 배려하고 있는가라는 그 문제 제기. 미국은 자기 지금 스스로를 이제 내구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에만도 너무 벅찬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의 이제 미중 관계 시나리오를 우리가 잠깐 보자면 트럼프 이전의 시기에는 미중은 전략적 협력의 시기였습니다. 서로 상호존을 했고 그다음에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급망을 이제 서로 결합해서 높은 이득을 가진 것은 미국 측이나 서방이 가져가고 이제 그 낮은 하위 단계의 어떤 그 산업들은 이제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게 배치시키는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어떤 규율과 어떤 질서 속에서 서로 간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잘 살아왔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 시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아주 강하게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서 이제 중국의 굴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어떤 패권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걸 포기해라. 라고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미중 간에 있는 무역 역조 현상을 빨리 시정해라.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시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가지고는 효과를 못 얻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대신 미국도 중국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거나 군사적으로 어떤 전쟁을 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표현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것을 전략적 경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에 미국의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고 미국 전국의 분열이 극대화됐을 때 과연 미중 관계는 어떤 상황일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극도로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국 역시 충분히 대외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국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국가의 모습을 띠게 될 겁니다. 이 경우에는 세계적인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미중 협력이라든가 러시아와의 협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대단히 혼돈스럽고 어려운 세계가 예상됩니다. 여기서 한국의 전략은 대단히 기민하고 신중하면서도 생존이 우선이 되는
그런 전략을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 동아시아에도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죠. 미국이 1970년대 이후에 전례 없이 유럽과 인도 태평양에서 양면 전선에 직면한 겁니다. 헨리 키신저는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적성 국가였던 중국과도 손을 잡게 되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전략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대국들이 서로 갈등 국면에 들어갈 때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그 전쟁이 나기 쉬운 파쇄지대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폴란드고 두 번째가 조지아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대만, 그리고 한반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우크라이나는 동맹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겪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또 거기에서 이렇게 잘 살펴보면 동맹의 중요성보다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자유의 군사 역량이 그리고 자체의 어떤 역량이 우선적으로 구비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리더십은 상당히 약화됐고요. 세계는 현재 점차 미국의 리더십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리더십의 형성 과정에서 나오는 그 갈등의 모습들을 우리가 겪고 있고요. 또 국론 분열이 일었을 때 얼마나 그 국가가 취약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실제 전장 상황에서 핵무기의 사용, 특히 전술핵의 사용을 위협함으로써 그동안 우리가 핵을 가진 국가는 비핵 국가를 핵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전제, 그리고 실제로 비핵 국가를 향해서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깨질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는 것이고, 이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미국이나 한국도 어쩔 수 없는 공격 역량을 가진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우려가 훨씬 더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나 사실 한국은 지금 과연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자체 역량을 어느 정도까지 갖춰야 될지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에 현재 빠져들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아시아 지대에서 미중 전략 경쟁에 이제 충돌되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반도가 될 것이라는 것. 특히 중국과 한국 간의 갈등이 발생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가장 위에 점 있잖아요. 그 이어도 공간을 놓고 중국의 어떤 군사적 접근 혹은 점령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상황은 과거 미국의 패권 시대보다 훨씬 더 엄중해졌습니다. 군사적 충돌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세계 최대의 군비 경쟁 지역입니다. 게다가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들이 모여 있고 서로 경쟁하고 있고 영토 분쟁이 아주 조밀하게 얽혀 있고, 그 다음에 각국의 대응 전략은 지금 서로 거의 각자 도성이라고 할 정도로 제각기 지금 서로 살 길을 찾아 모색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단히 한국의 외교안보의 장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우리가 하게 되는 동인이죠. 세계에서 가장 힘센 놈들이 가장 발전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서로 치밀하게 아주 조밀하게 분쟁들이 얽혀 있고, 그러면서 지금 국제 질서가 사라진 세계에서 어떻게 각자 도생할지를 고민할 때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친중이냐 친미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혹은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우리의 외교안보 경제정책을 다 결정하려는 그런 시도는 대단히 무모하고 너무 지나치게 아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할 겁니다. 사실은 강대국은 지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약소국은 그것을 당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국제정치에는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대국은 지가 만들고 싶은 규칙을 만들고 약소국은 그걸 따르게 한다. 뭐 이런 거죠. 여기에서 과연 이제 그 한국과 같은 중견국들 그리고 강대국이 아닌 국가들이 어떻게 이러한 강대국들의 그 무도한 어떨 때는 일방적인 조치들에서 사실은 자신의 어떤 국가의 생존과 그다음에 존엄 이런 그다음에 이제 그 번영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깊어만 가는데요. 제가 생각에 적어도 우리의 정체성과 조건을 고려한 기본적인 대외 전략의 프레임을 이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수립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과 조건을 고려한 대외 전략 프레임을 가지고 미국의 요구나 중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지킬 건 지키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그럴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강과 균세를 잘 결합한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더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력은 자강, 그 다음에 동맹, 국제 영대의 총합인데 과거에는 우리가 동맹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윤석열 정부도 그럴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핵심은 결국은 자강의 능력입니다. 자강을 바탕으로 해서 동맹을 활용하고 국제연대를 강화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 그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중이나 한미동맹 그 자체로는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국가 전략은 대한민국의 생존, 평화, 번영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인가를 같이 고민하는 그러한 전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 안보 전략은 다극화 시대에 이제는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첫 번째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대국들과 우리가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가급적이면 그 친선과 화해, 친화 정책을 우리가 추진한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심지어 러시아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제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랑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잘 지켜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대외정책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것을 실행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설사 한다 할지라도 전 세계의 반 이상이 되는 어떤 다른 체제, 다른 국가들을 배제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과 대립해야 됩니다. 이것은 통상국가인 한국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파쇄국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언제든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그 갈등이 폭발할 수 있는 그 지점에 있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세계는 지금 미국과 중국 혹은 러시아 간의 치킨 게임 같은 그런 그러니까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물러서는 국가가 타협하는 국가가 곧 비겁장애가 되고 지는 그런 구도에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과 같은 나라 그리고 다른 중견국들이 서로 연대해서 같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향해서 설득을 해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저는 도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한국은 단군 이래로 이처럼 강대해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GDP 기준으로서 세계 10위권, 무역 기준으로 세계 7, 8위권, 그다음에 군사 역량으로 세계 6위권의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떤 치우친다든가 지나치게 어떤 그 한미동맹을 위주로 하는 국가이면서도 우리가 타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국가는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유능하고 역량을 가진 국가라는 인식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국제 질서를 창조하는 그런 핵심 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기회도 동시에 맡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가치보다는 실용주의, 그 다음에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그 시도보다는 이 불확실하고 위험한 시기에 최소의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념을 넘어서서,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인 어떤 정책 결정을 넘어서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를 냉정하게 보면서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한 어떤 국가의 어떤 그리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 그런 외교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어떤 사고, 그러면서도 원칙 있는 사고, 이런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다소
두서없게 이렇게 현재의 상황, 다극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저희 플라자 프로젝트에 다른 대단히 훌륭하신 전문가분들이 차례로 주요 핵심 주제 하나하나를 잡아서 여러분들께 이제 그 자신의 식견들을 이렇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